네, 안녕하십니까. 재생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8의 최적 개념 설명드리다가 마쳤는데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의 최적 개념이 뭐라고 했죠? 그 일반 균형 모델의 그 가상경제 모형에서 효율적인 소비냐 아니냐 를 판단하는 이론적 개념이라 했죠. 8의 최적 개념. 파레토 효율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 해봐라, 간단한 말로 해봐라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지금보다 잘 살게 하면 반드시 타인은 못 살게 되는 상태, 혹은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든 뭐 생산이든 똑같은데 제가 소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라에서 이제 X제 100개, Y제 50개를 만들었다 합시다. 이걸 이제 A와 B가 나눠 먹잖아요. 그럼 어떤 한 소비 상태가 있다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요 100개 중에 X1, 50개 중에 Y1 소비하고 이거 나머지 B가 나머지 X2, Y2 이렇게 이제 요 두 개 합친 게 50개고 이거 두 개 합치면 100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 먹고 있는 한 소비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한 소비 상태인데 이놈이 효율적인 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이 소비 상태에서 다른 소비 상태로, 이 소비 상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일단 이게 100개와 50개를 둘이가 나눠 먹으니까 뭐 1개, 99개, 뭐 2개, 98개 이렇게 나눠 먹는 여러 가지 소비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소비점들 중에서 이 한 소비점이 효율적인 소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요 소비 상태에서 타 소비 상태로 바꿀 때, 타 소비 상태로 바꿀 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A가 더 잘 살게 되면 B는 못 살게 되고요. 두 번째, B가 잘 살면 A가 못 살게 되고요. 다른 소비 상태로 바꿀 때 말이죠. 바꿀 때. 두 가지. 그 다음 세 번째, A는 불변으로 사는데 불변인데 B가 못 사게 되든지. 네 번째, A가 못 사게 되고 B가 불변으로 되든지, 후생이 불변으로 되든지. 다섯 번째, 둘 다 못 사게 되든지. 요 다섯 가지 양상만 벌어진다면,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다섯 가지 양상만 벌어지게 된다면 다른 모든 소비 상태로 바꿔볼 때 이 다섯 가지 양상만 벌어진다면 이 애초의 소비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파레토 최적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까지. 자, 단 이 상태에서 다른 소비 상태로 바꿔볼 때 요 A도 잘 살고 B도 잘 살고, 7 A 불변 B 잘 살고, 8 B 불변 A가 잘 살고. 자, 요 세 가지 양상이 벌어진다 면 애초의 소비 상태는 효율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적인 소비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먼저 요 6, 7, 8 요 경우의 수,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두 사람만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소비 상태를 바꾼다는, 경제 상태를 바꾼다는 겁니다. 경제 상태를 바꿔봤을 때 이 국민 두 사람이 6, 7, 8이 다 잘 살게 만들고 있죠. 둘 다 잘 살든지, 적어도 한 사람이면 잘 살든지, 못 살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바뀌기 전에 경제가 좋아요, 바뀐 경제가 좋아요? 바뀐 경제가 좋은 거죠. 이걸 현실로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정부가 무슨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경제 상태를 바꿔왔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잘 살게만 됐다, 못 살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잘 살게만 됐다면
정책을 펼치기 전에 경제가 좋은 거예요? 정책을 펼치기 난 후가 좋은 거예요? 후가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정부가 경제지 펼쳤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지방, 수도권,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전부 다 잘 살게만 됐다. 이거죠. 6, 7, 8이 전부 다 잘 살게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바뀐 경제가 좋은 거고 바뀌기 전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확실하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애초의 소비 상태는 비효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졌는데 이게 무슨 효율입니까? 효율면에서 최상 경제다. 이게 최적인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게 비효율이고요. 이게 만약에 효율적인 상태라면 다른 경제로 어떤 경제로 옮기든지 이 5가지 양상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나누면 이 8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비 찾고 생산 찾기 이거 다시 다 합니다. 이게 이 방법으로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경우의 수만 벌어지면 원래의 그 경제 상태를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이 3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만 발생한다면은 원래의 경제 상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타인은 반드시 못 살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5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케이스가 이 2가지죠. 그럼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여기 보세요. 타인은 반드시 못 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잘 살게 되는 케이스는 없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잘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못 살게 되는 케이스가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현재보다 못 살게 돼 있다. 그럼 여기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못 살게 돼 있죠 이거. 여기는 한 사람도 못 살게 되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8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보니까 이 말이 바로 이 5가지의 경우의 수를 아우르는 말이고 이 3가지 경우의 수의 반대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되 이 정확한 내용이 이 5가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 3가지 경우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끝난 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또 다 계속 다 합니다. 그럼 이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 계속 파리 체득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효율적인 파레토 최적 소비점 생산점 찾아냅니다.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란 것이 효율적인 파레토 효율적인 소비점들입니다. 쫙 무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은 더 많습니다. 비최적 소비점들은 더 많아요. 또 무한점이 있는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쫙 이 개념을 여기서 다 찾아냅니다. 효율적인 것들, 비효율적인 것들 쫙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출제자죠. 출제자가 파레토 최적 경제점들 중에 임의의 2점을 끄집어 내가지고요. 이것도 파레 최적이고 이것도 파레 최적이에요. 효율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요 2개 아무거나 지적해가지고 요게 효율면에서 좋은 거냐 이게 효율면에 좋은 거냐 이렇게 비교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효율면에서 어느 경제가 좋으냐 비교하라 하면은 절대로 비교 불가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최적끼리는 B만 나름대로 효율면 최상이요. 최상. 근데 최상끼리 누가 더 좋은지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자가 최적 임의점 경제점과 비효율적 경제점 임의점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이 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효율면에서 어느 경제가 더 좋지 비교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비교되는 것도 있고요. 비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비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자가 비효율적인 경제점 아무거나 임의점 2점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비효율이고 이것도 비효율인데 이 점이 경제점이 좋나 이 점이 좋나 라고 비교하라면 이것도 비교 가능한 경우도 있고 비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죠. 최적끼리는 절대 비교 불가. 최적과 비최적은 비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비체적끼리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비교된다. 효율면에서 좋다, 나쁘다, 비교된다와 효율면에서 어느 점이 좋은지 비교 안 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또 요 8가지 경우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8가지 경우수를 잘 보세요. 비교된다, 안 된다. 효율면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된다, 안 된다는 자, 어떤 경제점에서 어떤 소비 상태든 뭐 생산 상태, 이 경제점에서 다른 경제 상태로 옮겨갔을 때요. 경제 상태를 옮겨갔을 때 이미 이야기됐죠. 6, 7, 8이 벌어지면 좋은 데로 간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살게 됐잖아요. 6, 7, 8이 벌어졌다. 그러면 더 좋은 경제로 간 겁니다. 다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경제를 바꿔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2사람이 다 잘 살게만 됐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쁜 거죠. 이게 비교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6, 7, 8이 벌어지면 더 좋은 데로 갔다. 비교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6, 7, 8이 지면 여기 이제 효율면에 좋은 거니까 요거에 비해서 파레토 우위에 있다. 효율면에서 우등한 위치에 있다. 우등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효율면에서 나쁘다. 그래서 열등한 위치에 있다. 파레토 열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6, 7, 8이 벌어지게 되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파레토 개선이다. 개선. 효율면에서 좋아졌다. 개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는 거꾸로 이거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6, 7, 8이 벌어졌으니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면 여기 3, 4, 5가 벌어집니다. 3, 4, 5. 이 3, 4, 5는 국민 2사람이 다 못 살게 되고 있죠. 다 잘 살게 됐으니 거꾸로 가면은 국민 2사람이 다 못 살게만 되는 케이스가 벌어집니다. 3, 4, 5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갔기 때문에 파레토 악화가 발생했다. 이런 용어를 보죠. 파레토 악화가 발생했다. 파레토 개선, 파레토 악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효율면 더 좋은 경제로 갔다. 효율면 더 나쁜 경제로 갔다. 그러면 이제 6, 7, 8, 3, 4, 5입니다. 다 못 살게 되든지 다 잘 살게만 되든지 국민들 모두가 잘 살게만 되든지 다 못 살게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비교되게 됐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교 가능한 경우입니다.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교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효율과 비효율 간에 움직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비효율과 비효율 간에 움직이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는 분명히 효율면이 좋다, 나쁘다, 개선이다, 악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개선, 파레토 악화. 우리나라 국민 다 잘 살게만 되면 바로 개선이다. 국민들 모두가 못 살게 돼버리면 파레토 악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교되게 돼 있다. 비교 가능한 경우고, 그 다음에 요 비교 불가능한 경우는 요 비교 불가능, 이게 그럼 무조건 비교 불가. 이 경우도 비교 불가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비교 불가한 경우도 있다는 건데, 그거는 나머지 요거죠. 1, 2죠. 자, 어떤 경제에서 어떤 경제로 옮겨가는데요. 1, 2가 벌어졌다. 1, 2. 자, 국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된 거죠.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뭐 수도권 국민들은 좋아졌는데요. 지방 국민들은 나빠졌다. 또 중산층은 좋아졌는데 저소득층은 나빠졌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정책을 펼치기 전이 좋아요? 펼친 후가 좋아요? 모른다는 거죠. 누구는 잘 살게 됐고 누구는 못 살게 됐다면 펼치기 전이 좋은지 펼친 후가 좋은지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 2가 벌어지면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절대로 비교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 최적에서 최적으로 움직이면 이 경제가 최적 상태에서 최적 상태로 움직이면 무조건 1, 2. 무조건 1, 2. 근데 최적하고 비최적 움직일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비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최적끼리 움직일 때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과만 딱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파레토 최적 개념입니다. 개념. 이것도 다 시험에 물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소비를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는데 그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들을 다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소비를 찾아 나가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드립니다. 비교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과적으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은 6, 7, 8이나 3, 4가 벌어지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비교 가능한 경우 1, 2가 벌어지면 절대로 비교 안 된다 이랬어요. 요 8가지 경우수를 잘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파레토 최적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소비부터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소비.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개념을 이용해서 소비의 파레토 최적 소비 상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소비의 파레토 효율 모색,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X제 100개, 총 100개가 만들어졌다 가정하고 Y가 총 50개 만들어져 있다 합시다. 이걸 A와 B가 나눠 먹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으면 효율적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어떻게 나눠 먹으면 효율적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재정학의 진도입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에 배웠던 이제 최적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아를 만들어진 두 제아를 나눠 먹는 것을 어떻게 나눠 먹으면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작 보론을 공부해야 돼요. 경작 보론. 이 경작 보론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인데 그 이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출제가 안 되고요. 요 이론을 알아야 그 재정학 이론을 이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경제학 보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대충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경제학 보론. 어떤 이론이냐면 이것은 한 사람이 A라는 한 사람이에요. 이건 두 사람인데 A라는 한 사람이 자기 이제 주어진 소득 하에서 두 제야, X제하고 Y제 이 두 제야를 사 먹습니다. 이 어떻게 사 먹으면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 효율적 소비는 우리 소비자는 뭐 효용 극대 소비인데요. 효용 극대화 소비 혹은 효율적 소비. 뭐 요거는 시장에 가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X제 가격 보고 X제 몇 개, Y제 가격을 보고 Y제 몇 개, 이렇게 몇 개 사 먹으면 주어진 소득 하에서 몇 개 사 먹으면 내가 효율적 소비, 효용 극대화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다루는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죠.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XY를 사 먹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 먹을까? 이건데요. 요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그 소비자 이론의 핵심 이론이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은 우리 재정학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 무차별 곡선 이론인데요. 약자는 인디퍼런스 커브 이론이라고 합니다. IC 이론입니다. 요거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제 재정학의 내용인데 우리 본 강의 내용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이론을 경제학 보론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사람 기준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두 제야를 주어진 소득 하에서 XY를 어떻게 사 먹을까? 이건 이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 자체 이론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이 이론을 알아야 이 이론을 그 재정학에서 많은 이 이론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재정학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꼭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자, 이거 이제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 요거 이제 요걸 먼저 하고 다시 우리 재정학 진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레토 최적 개념 전혀 필요 없어요. 한 사람 기준에 우리가 두 사람 기준에는 파레토 최적 개념을 이용해서 그 효율 비율을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파르체스계는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일 때는. 자, 이거 잠깐 들어보세요. 요거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 두 개를 이용합니다. 도표 두 개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그래프와 이게 주관적인 그래프고요. 또 하나는 예산선이라는 그래프. 얘는 객관적인 그래프입니다. 예산. 주어진 예산으로 두 지하를 사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선, 객관적인 선이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소비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소비 방법을. 그러면 이 두 가지 도구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은 굉장히 주관적인 선입니다. 우리 재생학에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선, 이거는 객관적인 선이라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딱 그래프를 결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효율적인, 한 사람이 두 지하를 먹을 때 효율적인 소비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 예산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무차별 곡선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프니까 일단 도표를 약간 더 그려볼게요. 여기 좌표인데 여기 이게 원점이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 x제, y제 두 지야만 소비하잖아요. 그럼 이 x축은 x제 소비량이고요. 이 y축은 y제 소비량입니다. y제 소비량. 이런 좌표를 만드는데, 여기 좌표에 있는 각 점은 이 사람이 x제는 몇 개, y제는 몇 개를 소비하는가, 두 지하 소비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두 지하를 몇 개 먹는가, 이걸 보여주는 소비점들이죠. 이 중에 이 사람이 주관적 효용인데 동일 만족을 주는 소비점들이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죠. 동일 효용이죠. 동일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동일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의 연결 궤적선입니다. 동일 효용을.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놈이 유익제라는 거는 이제 소비할수록 기분 좋아지는 제, 이것도 유익제를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항상 이 무차별 곡선은 주관적이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익제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볼록한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왜 이리 생긴다? 그거는 이제 순수 경제학이고 재정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효용은 주관적이니까 완이라는 효용으로 동일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의 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하든 이렇게 소비하든 소비량은 다르죠. 이렇게 x제, y제 소비량은 서로 다른데 총효, 이 사람이 누리는 총효용은 동일 효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무차별이라는 게 동일 효용을 주는, 동일 만족을 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소비하면은 소비량은 서로 다르지만은 전부 다 완이라는 효용으로 동일 효용을 주는 소비점들의 궤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 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나오겠죠. 무수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전부 다 동일 효용이고 완이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가면요, 우상방으로 가면은 당연히 여기는 요 점보다 x도 많고 y도 많고 두 개 다 유익제니까 x도 소비 많고 y도 소비 많으면 요 점보다 요 점이 훨씬 효용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2라는 효용으로 동일 효용이 되는 소비점들, 그 다음에 이런 3라는 효용을 주는 동일 효용의 소비점들의 궤적,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무차별 곡선 형태입니다. 그럼 요거의 무차별 곡선 형태를 결정하는 효용함수입니다. 자, 효용함수는 주관적인 것인데, 효용함수는 이렇게 그냥 두 제를 소비할 때 이 사람의 효용함수, 이렇게 토탈 유틸리티는 일반화시킨 함수는 이제 f 함수기호죠. x제, y제 이렇게 일반적인 효용함수.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두 지하를 사먹으면서 자기 총용을 누리는 효용함수인데요. 당연히 주관적인 효용함수입니다. 주관적 효용을 담고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요 형태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효용함수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효용이 다르면 x제, y제라 하더라도 xy에 대해서 효용함수가 다르면, 효용이 다르면 사람마다 다 다른 형태입니다.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다 형태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특수한 무차별에 이제 유해제가 들어오고 이제 완전 보완제, 완전제 그거가 또 필요하니까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반적인 것도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특수 무차별까지도 설명할까요? 일반적인 이제 유익제고 먹으면 효용이 높아지는 이런 유익제인 경우에 이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볼록한 뭐 그런 거는 안 물어보니까 왜 원점에 볼록하나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을만 가져다주는 무차별 곡수이고 이 무차별 곡수는 주관적이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효용함수에서 형태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해제를 넣어볼까요? 이제 유해제. 특수 무차별들인데요. 여기에 유해제를 넣고요. 이거는 이제 소비하면은 기분 나쁜 제하라, 공해나 쓰레기나 소음. 요거는 이제 붕어빵 유익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먹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제하고 요거는 유해제라. 여기 이제 Y제가 유해제고 여기가 유익제면은 무차별 곡수는 우하향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우상향해요. 한 개가 유해제고 한 개가 유익제면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빵을 이만큼 먹고 있다. 공해를 이만큼 소비하고 있다. 어떤 효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빵을 늘린다. 빵을 늘리면 유익제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동일 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기분 나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유익제, 유익제니까 기분 좋아졌으니까 이건 소비를 줄여서 기분 나쁘게 해야 같은 효용이죠. 근데 이거는 빵을 먹어서 기분 좋아졌어. 그럼 여기서 공해 쪽에 기분 나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해는 줄여야 기분 나빠요, 늘려야 기분 나빠요. 유해제. 늘려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분 좋아지는 걸 커버하게 되죠. 공해를 늘려줘야 여기서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기분 좋아진 것만큼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됩니다. 우상향. 한 개가 유해제면은 이렇게 우상향의 무차별이 나오게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유해제 쪽은 조금 볼록한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고요. 당연히 이제 여기가 유해제고요. 여기가 유익제면은 이런 우상향이죠. 이것도 우상향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지칭할 때 이렇게 하면 요 기준에는 우상향, 이렇게 기준은 이제 자하향이라고 하죠. 기준이 이제 이쪽으로 보면은 좌측 하향이잖아요. 좌측 하향. 요걸로 기준 보면은 우상향, 자하향 같은 말입니다. 이게. 요것도 우상향, 자하향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라고 요 기준은 우하향. 이쪽으로 보면 자상향이라고 하죠. 좌측 상향이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면 자상향, 우하향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는 우상향, 자하향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우상향, 자하향.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유익제 쪽으로 갈수록 이런 높은 효용의 무차별 곡선이죠. 같은 이제 유해제를 같은 줬고 유익제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효용이 높고요. 이거는 이제 일로 갈수록 효용이 높거든요. 유익제 쪽은 많을수록 요 효용보다 요 효용이 높고 요 효용이 높은 겁니다. 자, 물론 두 제하가 다 유해제면요. 이것도 유해제고 이것도 유해제라면 두 개 다 유해제면 우하향합니다. 공해를 이만큼 먹고 있다. 그러니까 공해를 더 늘리면 기분 나빠지잖아. 그럼 여기서는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유해제를 줄여야 기분 좋아지죠. 여기서 기분 나빠진 거를 여기서 줄여가 기분 좋게 해야 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유해제일 때는 물론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우하향. 이거는 두 개 다 유해제일 때는 이렇게 우하향하지만 여기로 갈수록 소비 안 할수록 가장 효용이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네 개 기억하시고 유해제는 또 우리 재정학에서 나오거든요. 한 개가 유해제일 때 두 개 다 유해제인 경우는 안 나오고요. 두 개 다 유익제인 경우는 이제 일반 형태고 여기가 유해제면 이렇게 우상향, 여기가 유해제면 이렇게 우상향.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이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 이걸 이 자체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는 순수 경제학 시험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재정학 이론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는 거죠. 그다음 요거 이제
이놈 세 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제하가 관련제, 두 개 다 유익제라 하더라도 관련제가 있는데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입니다.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 이거는 특수 무차별로 잘 나오는 건데 이 두 제하가 유익제지만 관련되어 있는 제합니다. 완전 대체제거나 완전 보완제의 경우인데 그 두 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유익제지만 두 제하가 관련제다. 관련제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인데요. 먼저 완전 대체제부터 보죠. 이 우리 대체제는 대충 뭐 요거 아니면 저거 쓰자 이런 건데요. 완전자가 달리면 특수 대체제입니다. 완전 대체제는 우리 대체제 중에 이제 우리가 소주와 맥주를 갖다가 예를 듭시다. 소주와 맥주가 대체제 아닙니까? 그 완전 대체제로 소비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항상요 이걸 대체제로 바꾸어 먹는데 항상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 한 잔하고 한 병 두 병이랄까요? 소주 한 병하고 맥주 두 병을 한 병 두 병은 내가 예를 든 겁니다. 한 병 세 병이 될 수 있고 한 병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주관에 다 다른데 이 사람이 소주 한 병하고 맥주 두 병을 항상 바꿔 먹을 때 항상 동일 효용을 느낄 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이게 술 먹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또 술 먹은 양에 관계없이 항상 소주 한 병과 맥주 두 병을 바꿔 먹을 때 대체해 먹을 때 동일 효용을 느끼는 것이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안 바뀐다는 거죠. 이 비율이 바꿔 먹기는 한데 한 병, 두 병 이렇게 바꿔 먹는데 뭐 상황 관계없이 무조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무차별곡선을 제가 그어볼게요. 무차별곡선 끄면은 여기 소주 잡고요. 이게 맥주 잡았습니다. 무차별곡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두 개 다 유익제인데도 완전 대체제라고 하면 희한한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소비점을 찍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맥주 10병이고 소주 0병이라 합시다. 요거하고 동일 효용이 되는 소비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소주 한 병과 맥주 두 병을 항상 바꿔 먹을 때 동일 효용이죠. 그럼 여기 소주 한 병을 내렸어요. 여기 한 병이라. 소주 한 병을 내린다. 그럼 동일 효용이 맥주는 두 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맥주 두 병을 줄이니까 이게 돼요. 8병. 요거하고 같은 효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소주 한 병을 내렸다. 그럼 또 맥주 두 병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맥주 6병. 같은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이 동일 효용이니까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 술을 적게 먹은 상태나 많이 먹은 상태나 관계없이 항상 그러니까 전부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으로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완전 대체제 하면. 자, 그리고 이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직선이니까 이거 함수 있죠? 효용함수. 직선이니까 직선함수가 나오겠죠? 제가 그 함수까지 우리 재정학 계산 문제나 함수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대체제 같은 경우에 이게 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까지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특수 무차별로 잘 많이 나오는 재정학에 많이 나오는 그 무차별 복수니까 이건 함수까지도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직선이니까 1차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주를 X제라 하고요. 맥주를 Y제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 제가 결과적으로 그 효용함수를 들어가지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이 효용함수, 구체적인 효용함수는 직선 형태 내리 나옵니다. TU는 소주 한 병과 맥주 두 병을 항상 동일 기급을 느끼니까 소주 X제죠. 소주량인데 2X 플러스 맥주량 Y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가만보면 이게 총효용이고요. 총만족도고 총효용이 토탈 유틸리티고요.
여기 소주는 왜 2가 들어갔냐면 맥주 2병 먹는 거하고 효용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이게 맥주량인데 맥주를 2병 먹으면 효용이 2 좋아지잖아요. 2병 먹으면. 근데 소주는 1병 먹는 거나 맥주 2병이 먹는 게 같은 기분이니까 소주량 안에 앞에 2가 곱해지니까 소주 1병 먹으면 요 맥주 2병 먹는 거와 같은 효용이잖아요. 그러면 소주 1병 먹으면 효용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소주량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효용이 2 똑같이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효용 함수가 나오는데 요걸 1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y축 이게 y잖아요. y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tu 이 y절표 요 기울기 1이 나오잖아요. 요 기울기 2잖아 지금 마이너스 2지만은 그죠? 기울기 2잖아요 그거 요 1분의 2잖아 이게 기울기 2 마이너스 2 나오죠? 1차 방정식 중학교 때 공부하셨잖아요.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요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런 함수가 나올 수 시험이 재정하게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함수를 주고 막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완전 대체제라는 것을 완전 대체제 효용 함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주고 이게 맥주면 이 사람 맥주 2병과 항상 2병과 소주 1병을 바꿔 먹을 때는 항상 동일 효용을 느끼는 완전 대체제 소비구나.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이 나오는구나. 기울기 마이너스 2에 기울기는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2 끌어내면 되죠. y로 정리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 이런 직선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보완제인데요. 자, 완전 보완제는 또 뭔가? 보완제는 우리가 같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커피하고 설탕을 내가 예를 들어 설탕 커피 마시는 분은 커피와 설탕이 보완제죠. 근데 보완제로 먹는데 완전자가 달리면 또 A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완전 보완제다. 커피와 설탕은. 그 사람이 항상 커피 마실 때는 커피와 설탕을 반드시 결합하는데요. 반드시 일정 비율입니다. 이것도 일정 한 병과 2병이 항상 동일형이죠.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숟갈과 설탕 2숟가락을 1대2의 비율이죠. 이 비율로 결합해 1대2로 결합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결합 비율이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그럼 이 사람이 2잔 마실 때는 2숟갈, 4숟갈을 결합하겠죠. 2잔. 그 다음에 3숟갈, 6숟갈 하면은 3잔의 커피를 마시는. 그러니까 이 커피와 설탕을 보완제로 먹는데 이 결합 비율이 반드시 이것도 1대2, 이것도 1대2잖아요. 1대2. 이 일정 결합 비율을 가지고 소비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신발 있죠. 우리 신발을 한 켤레를 신으려면 반드시 오른쪽 짝은 한 짝, 왼쪽 짝은 한 짝을 결합해야 되죠. 두 짝은 이제 두 짝도 1대1이잖아요. 그럼 2켤레, 세 짝은 3켤레 이렇게 이게 완전 보완제입니다. 신발 같은 거. 커피 스타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반드시 커피를 마실 때는 한 숟갈과 2숟갈을 결합한다. 이 배합 아니면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런 게 완전 보완제, 완전 보완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무차별 곡선이 완전 보완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완제가 완전자가 달려야 됩니다. 대체제도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차별 곡선을 제가 꺼보면요. 자, 항상 1대2입니다. 1대2라는 비율로만 커피를 마십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가 X제를 커피 잡고요. Y제를 설탕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한 잔의 커피를 볼까요? 커피 한 숟갈, 설탕 2숟갈. 요거 이제 결합하면은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마시죠. 근데 이 사람이 커피는 한 숟갈밖에 없어. 그럼 설탕만 3숟갈, 4숟갈, 100만 숟갈 있다. 몇 잔 마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커피 몇 잔 마셔요? 커피가 한 숟갈밖에 없기 때문에 설탕은 아무리 많아도 한 잔밖에 못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한 잔밖에 못 마신다. 그래서 요거 수직이 나오고 그 반대로 설탕만 2숟갈이 있고요. 커피만 한 숟갈, 2숟갈, 3숟갈, 4숟갈 엄청 많아도 이 사람은 설탕이 2숟갈밖에 없으니까 결국 한 잔밖에 못 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자 형태, 요 L자 형태는 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거죠. 이게 L자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커피가 2숟가락이 있고 설탕이 4숟가락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2잔의 커피를 마시죠. 2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서 또 L차 이렇게 됩니다.
36은 또 3잔을 커피 마시는 L차. L차 형태가 나와요. L차 형태.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직선이었지만, L차 형태입니다. L차 형태는요, 여기 꺾이는 요점에서만, 소비하는 게 효율적인 소비고, 반드시 여기 효율적 소비할 때는 1대2, 1대2, 내가 1대2로 가정했는데, 1대2, 1대2, 1대2잖아요. 반드시 일정 결합비, 일정 비율로만, X 대 Y가 일정 비율로만 결합돼서 소비된다. 그리고 여기서 소비하면은 커피가 요 구간에서 소비하면은 커피가 낭비되는 비율 소비고요. 맞죠? 커피를 이렇게 줄여도 한 잔이다. 그러니까 커피가 낭비되는 비율이고, 여기서는 여기 소비하면은 설탕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소비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L자는 무조건 꺾이는 데서만 소비해야 효율적 소비고, 반드시 일정 비율로만 결합된다는 거죠. 신발 생각하시면 신발. 우리 신발 같은 게 이제. 이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 컨닝 구할 수 있어요. 컨닝. 신발 같은 거다. 신발은 1대1이지만 1대1, 2대2, 3대3 이렇게만 결합돼서 소비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보완제는 이런 겁니다. L차 형태. 그래서 우리가 무찰곡선 형태는 우리 계정학에 나오는 무찰곡선 형태 아까 이제 그 앞에 그 곡선 형태 유익제, 한계가 유해제인 경우에 그 세 가지 하고요.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이렇게 이런 형태만 이제 주로 나옵니다. 형태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이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학이고 이걸 이용한 이제 재정학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특수 무차별 중에는 완전 대체제의 효용함,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에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런 함수를 바로 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안 주고 이런 함수를 바로 주고 이 사람의 효용함수 이렇다 이렇게 주고 할 수 있는. 이건 요리 나오면은 완전 대체제다. 소주 한 병과 맥주 두 병 항상 동일 효용을 느끼는 완전 대체제라는 걸 알아두시고, 요것도 이제 효용함수가 있어요. 효용함수. 요거는 효용함수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 효용함수, L자 형태 무차별이 나오는 요 효용함수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제학 보론으로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소비자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차별 곡선의 여러 가지 형태들 살펴보고, 나중에 또 두 번째 그래프 예산선이라는 게 또 뭐냐, 그 두 가지를 결합하면 효율적인 소비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이제 모자라니까 다음 시간에 이 완전 보완제의 구체적 효용함수, 그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